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위기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이자 하메네이 혁명의 성공을 옆에서 지켜본 실세 중의 실세죠.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되면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여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금융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고 있고요. 또 코스피는 장중 8%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출렁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100조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단서를 붙이더라고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근데 대통령이 이런 표현 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죠. 증시를 정부가 돈을 써서 인위적으로 부양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주가 조작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증시를 인위적으로 특정 종목들을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개미들이 달라붙게 한 다음에 개미 털기하고 수익 실현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주가 조작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리딩방 운영하고 주가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적절치 않은 접근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뭡니까? 환율과 유가잖아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권에서 600억 배럴 정도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비축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 정부가 추가적인 공급망을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비축분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혀 시장 안정에 대한 정성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사실 물가 안정이나 환율 안정을 하려면요, 오히려 금리를 높여야 됩니다. 금리 높여야 되는데 왜 못 높이겠습니까? 지금 32조 빌려가지고 개미들이 비투를 했잖아요. 지금 금리 높이면은 시장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증시 떨어지고, 빚내가지고 증시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쌍끌이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화 정책이 무력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돈 100조 푼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또 추경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정부 집권하고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추경을 벌써 2번이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리고 추경을 했으면 경제를 똑바로 잡았어야죠. 그때도 저희가 추경해가지고 돈 뿌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얼마나 저희가 비판을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상수도 안 나오는, 개수도 안 나오는 그런 식의 막무가내 민생지원금 퍼뜨렸다가 지금 물가만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거시지표들이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 물가, 수출, 환율을 지금 살피는 것이 아니라 증시를 지금 마치 지지율과 연동된 ETF 상품처럼 취급을 하면서 증시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얼마나 아마추어 정부고 지금 국가에 지금 등골을 빼다가 국민들의 지금 미래의 노후를 저당 잡고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온몸으로 자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정말 위태로운 사인이고 엄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저도 참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고 9개월째가 이제 접어들고 있죠. 그동안은 전 정부에서 많이 쌓아놨던 것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홍보나 성과 치적을 많이 자랑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예기치 않게 집권 초반에 금융위기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재명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이 금융위기의 여파를 많이 받지 않고 잘 타개를 했고, 우리나라 기업 안정됐고,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뭐 유가, 환율, 기업들의 생존, 뭐 여러 가지가 다 담보가 됐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변수에 취약한 경제 구조에서는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대표인 정부가 나서서 외교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부분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다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푸는 것 외에 어떤 이런 다 할 대책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네. 뭐 돈을 풀어서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물론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외에 뭔가 이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국제사회 내 일원으로서 우리 정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어떤 협상 결과물 같은 걸 내놓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결국 채권 시장에 돈을 푼다는 게
기업들이 어떤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서 좀 더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 여파로 해서 주가가 무너지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는 지금 주식 원툴이에요. 주가 코스피 5천 이 하나로 지금 이 정부를 지금 부양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놓고 있는 어떤 대책들을 좀 이따 자세히 다루겠지만 대책들을 보면 다분히 너무 미시적이고 이 정부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는 좀 회의감이 들 정도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주식시장 부양에만 좀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두 분 모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국제 유가도 좀 살펴볼게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늘 오후 기준으로 리터당 1,900원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과감히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매점 매석은 엄정히 제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과연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석유라고 하는 게 가격을 우리가 결정합니까? 지금 배럴당 가격 우리가 결정권 있나요? 우리는 100% 수입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전쟁 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배럴당 110달러, 원래 한 70여 달러 정도였으니까 1.5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이 가격으로만 팔라라고 하면은 배럴당 가격 내려가는 건가요?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담합이란 표현을 쓰는데 매점매석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체 경제라고 하는 거를 맨큐의 기본 경제학부터 좀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점매석이라는 건요. 독과점에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주유소가 10,000개가 넘게 있거든요. 전국에. 어떻게 매점매석을 합니까? 어떻게 가격 담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있죠. 유가가 올라갈 때는 빨리 반영하고 떨어질 때는 늦게 반영해서 이 가격 편차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전가되는 경우들은 있죠. 근데 이걸 매점매석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주유소가 10,000개가 넘는데 어디에서 1,600원에 팔고 어디 2,000원 팔면은 2,000원에 있는 데서 가서 기름 넣겠습니까? 안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상한제라고 하면요. 아니 뭐 배럴당 120달러, 130달러 높아져가지고 도저히 주유소가 가격을 맞출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최고 가격 높일 겁니까? 그럴 거면 최고 가격제가 무슨 의미가 있죠? 결과적으로 상한선을 두겠다는 건데 캡을 씌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배럴당 가격이 폭등하는데 2,000원, 뭐 1,800원 미만으로만 팔아라. 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유소문 닫습니다. 장사 안 해요. 적자 보면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암시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름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공허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거면요.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있죠.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게 상한 가격제가 비용보다 높지 않을 때만 이게 유효합니다. 가격보다 비용이 더 높으면 그냥 가격 장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짜야 되는데 대통령이 경제 문외한인데 고집만 세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이게 시선 돌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배럴당 유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어서 이중 삼중고가 지금 기업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통화 스와프도 할 줄 모르고 그렇다고 뭐 어디서 석유 가져오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엄한 이제 기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좌표 찍고 이 사람들 때문에 당신들이 힘든 거예요. 기름 비싸지는 거예요. 라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국내 악재들을 전부 다 누군가를 악마화를 해서 정치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주유소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무슨 그런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이중 삼중 독세를 차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앞에 정부가 공손해야 되는데 이 아마추어 정권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형적인 민주당식 해법이죠. 정부가 뭔가를 희생한다거나 외교력이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어떤 대책을 만들기보다는 이 기업의 책임과 이런 걸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최고 가격제를 어떻게 하냐 아직 자세한 건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막 홍보를 막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이 주유소에 이 기름을 공급하는 이 정유사들에게 공급하는 단가의 최고 가격을 설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가격, 주유소에 하는 공급 가격 자체를 상단을 정해놓고 너네 이 가격 이상으로는
공급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얼마를 뛰든 상관없이 너네는 이 가격에만 공급을 해라고 이 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석유사업법에 이런 그 조항이 있는지도 아마 많은 분들 몰랐을 거예요. 그동안 많은 여러 정부가 있었잖아요. 여러 정부가 있었는데 여러 위기가 있었잖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시행을 안 했을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좀 이 법안에는 보면요. 정부가 규제를 해서 이 정유사가 손실을 크게 보면 또 그 정유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과거 헝가리나 이런 나라들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시행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다 실패를 했었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공급 물량을 줄여. 그렇게 된다면 일선 주유소에서는 물량이 더 쭈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해외 순방을 갔단 말이에요. 그때 김민석 총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회의를 한다고 막 홍보를 했었잖아요. 그때 했어야 되는 게요. 정부가 직접 빠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알뜰주유소 가격부터 잡았으면 됐어요. 일단은. 그러면 고속도로에 있거나 농협주유소 이런 데 가격 그때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가격 오르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또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잡겠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거는 하지 않고 이런 구호를 외치고 그 책임을 기업에 전가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아마 이 이재명 정부가 UAE와의 어떤 석유 공급 이 문제에 MOU 체결한 윤석열 정부에서 체결한 걸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저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우디와도 이 공동 비축유를 뭐 합의해서 공급받기로 했다고 또 홍보를 할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요 그때 중동 순방을 할 때 UAE와도 그 MOU를 체결을 했고 사우디와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사우디는 오히려 더 정황이 안 좋고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걸로 본인들이 공치사를 할 겁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좀 알아야 될 게 이 UAE에서 그런 물량을 공급을 한 이유는요. 2008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바라카 원전 수출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원전 그리고 군사 이런 부분을 협력을 공고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민주당 정부 과거에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하고 이명박 정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문제 갖고 본인들이 그렇게 정부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 정부 그렇게 맹비난을 해놓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전 정부에서 해놓은 것 같고 본인들이 장사를 하고 좀 온당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들은 어떤 걸 새롭게 하는지부터 제대로 조금 홍보를 해서 결과를 가져오고 그걸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했고 그 결과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 이렇게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장동혁 대표가 이게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맺은 공동 비축 사업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공동비축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민찬 위원장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나라 일일 지금 원유 사용량이 28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한 300만 배럴 정도 된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성과라고 지금 자랑을 한 게 600만 배럴 가져왔다. 이틀치 지금 사용량 가져와서 잘했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의 성과를 가로채는 것도 사실 황당한데 그렇게 해서 지금 가져왔다라고 하는 게 이틀치 원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궁색하고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거의 즙짜듯이 해서 숫자를 만들어내는가 황당할 따름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1억 배럴 정도 잔여 석유가 있습니다. 한 비축분이 1년 정도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비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비용 증가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국내적인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이 지속되면은 사실상 원유 공급이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 거덜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 딱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지금 성과 가지고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고 하는 게 매우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란이 지금
미국과 빠르게 협상을 하고 전쟁을 마무리할 그럴 지금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전방위 타격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더 이 독재 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금 움직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핵 타격에 대해서도 더 큰 지금 위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차기 정권 수립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장기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대책이 있어야죠. 당장 이틀치 가져왔다라고 자랑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그래서 뭐 가격 상한제를 하겠다는 이런 거 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 진화하는데 연기금 쓸 것이 아니라 좀 이런 국제적인 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미국과도 통화 스와프를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국제 관계에서의 어떤 경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전통 우방과의 관계조차 위태로운 이 정권의 잘못된 외교 안보 방향성이 문제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600만 배럴 도입 여부로 에너지 안보 상황을 오판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적 쇼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에너지 안보 전략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집권을 하면 늘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워낙 이 대외 변수에 취약한 상태에서, 그러면 기업들을 그동안은 왜 이렇게 기업을 더 어떤 활발하게 뛰게 만들고 기업에 어떤 이런 기회를 주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왔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미국과의 관계, 한미 관계를 굉장히 터부시했잖아요. 터부시해왔고, 한미 어떤 연합훈련 문제도 그렇고, 안보 부분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과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 과거 정부가 왜 미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해왔고, 위기 때마다 미국과의 어떤 외교력 을 통해서 돌파를 해왔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중국이나 뭐 북한에서 이런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좀 태세 전환을 하고, 뭔가 굉장히 언론에 뭔가 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막 정책을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것들이 불안함의 발로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돌파구 마련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 관세 협상 뭐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무슨 일이 터지면 다 남 탓만 하고 있어요. 뭐 환율이 뛰면 서학개미 탓을 하죠. 지금도 유가가 또 오르면, 어떤 기름값이 오르면 뭐 정유사들, 주유소 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 탓만 하지 말고 정부 내부 단속을 좀 하고, 정부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회의하고 막 대통령이 정리되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발언을 막 쏟아내서 어떻게 국민들로 하여금 그냥 기대 심리만 이렇게 자극하지 말고 합의된 성과,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특히 유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채권 가격 상한제 뭐 이런 것들보다도 뭐 앞으로 정부가 그러면은 유류세는 어떻게 할지, 비축률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그런 비축률을 보강을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한다는 게 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무슨 신재생 에너지를 더 강화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근본적인 해법이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국민들께서 그래서 좀 더 불안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불안함이 결국에는 주식, 채권 시장, 여기에 다 반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인들도 그런 정부의 그런 움직임을 보고 또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돈을 풀어서 주가를 부양한다는 생각보다는 근본적인 정책을 잘하고 근본적으로 기업을 어떻게 펀더멘탈을 강화할지를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